저는 그날 처음으로 바다가 그립지 않았습니다. 파도 소리도 비린 바람도 그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그저 아들 녀석 얼굴만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제 나이 62에 처음으로 바다를 등졌습니다. 30년 넘게 포항 앞바다를 제 집 드나들듯 했던 사람이 그 바다를 두고 무트로 올라온 거예요. 무릎이 먼저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새벽마다 갑판 위에서 그물을 당기던 무릎이 어느 날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허리는 아예 말을 듣지 않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버티다간 평생 고생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한동안 배를 놓지 못했습니다. 바다가 제 전부였거든요. 29에 처음 배에 올랐을 때가 생각납니다. 아버지 손에 이끌려 갑판에 발을 딛던 그날, 두려움보다 설렘이 컸던 그날부터 저는 줄곧 바다 위에서 살았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찬물에 손을 담그는 게 일상이었고 파도가 거세도 배 위에서 밥을 먹었으며 태풍이 와도 항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몸 하나가 망가지고 나니 30년이 넘는 세월이 한순간에 정리되더라고요. 어선을 처분하던 날 저는 말없이 갑판을 손으로 한번 쓸어봤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눈물이 났어요. 그 배가 제 청춘이었고 제 땀이었으며 제 자존심이었거든요. 배를 판 돈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사라졌습니다. 10여 년 전에 동생 사업에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생긴 빚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자가 붙고 또 붙어서 어선을 팔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빚을 갚는 거였습니다. 이것저것 정리하고 나니 손에 남은 건 몇 천만 원이 전부더라고요. 30년을 바다에서 버텼는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허무하다는 말이 그때처럼 실감난 적이 없었어요. 그 즈음 아내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륙 쪽 작은 마을에 땅이 나왔는데 값도 싸고 공기도 좋다고 했어요. 차로 1시간도 안 걸리는 곳이라며 이참에 내려가서 조용하게 살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디 가서 살든 몸이나 추스르면 그만이라고 여겼거든요. 아내가 마을 사진을 보여주는데 산이 뒤로 있고 앞으로 작은 냇가가 흐르는 곳이었어요. 바다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는데 이상하게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그냥 지쳤던 거였을 거예요. 짐을 꾸리기 전날 밤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이는 대기업에 들어간 지 5년이 넘었고 자기 살 궁리는 자기가 충분히 하는 녀석이었어요. 아들은 전화를 받자마자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무 일 없다고, 그냥 공기 좋은 데로 이사 간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이가 잘 됐다며 나중에 한번 내려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들한테는 다 괜찮다고 했지만 솔직히 그때 저는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거든요. 손에 쥔 돈은 얼마 없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냥 씩씩하게 말해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삿날 아침은 유독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살던 집 열쇠를 돌려주고 나오는데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낡은 집이었지만 아들 녀석이 태어난 곳이고 제가 새벽마다 출항 준비를 하며 나서던 곳이었어요. 아내는 빨리 가자며 먼저 차에 탔고 저는 혼자 대문 앞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는데 결국 한번 돌아봤어요. 그리고는 차에 올랐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건 점심때가 다 된 시각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흙냄새가 났어요. 바닷바람에 절어 살던 저한테 흙냄새는 참 낯설었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어요. 어르신 몇 분이 마을 회관 앞에 앉아 계셨고 논이 집 바로 옆까지 붙어 있었으며 가게 하나 없는 작은 동네였습니다. 아내는 어쩜 이렇게 좋냐며 눈을 반짝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원래 이런 데서 살고 싶었구나 싶었습니다. 땅은 집 딸린 매물이었어요.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집이었는데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마당이 넓었고 뒤로는 산이 붙어 있었으며 앞으로는 조그만 텃밭자리가 있었어요. 저는 그 텃밭을 보면서 이 정도면 됐다 싶었습니다. 고추 심고 감자 심고 해 떨어지면 들어와 쉬는 것. 그게 제가 그린 노후였거든요. 욕심이랄 게 없었어요. 배 위에서 30년을 고생했으면 이제는 그냥 조용히 살 자격쯤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짐을 다 풀고 나서
저는 마당에 혼자 나와 앉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어요. 포항에서는 이 시간이면 항구가 붉게 물들고 배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게 보였는데 여기서는 그냥 산 능선이 어두워지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상하게 그게 낯설지 않았어요. 아니, 낯설었는데 싫지가 않았다는 게 맞는 말일 거예요. 지쳐있으면 낯선 것도 편안하게 느껴지는 법인가 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새벽 4시가 아닌 시간에 잠이 들었습니다.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되는 밤이었어요. 그게 그렇게 낯설 수가 없었습니다. 30년을 새벽마다 눈을 떴는데 처음으로 그냥 자도 되는 밤이 온 거였거든요.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왔어요. 바다 냄새가 아닌 풀 냄새였습니다. 그걸 맡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바다를 떠났구나 하고요. 그게 슬픈 건지 홀가분한 건지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 온 지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 사이 마당 한쪽 텃밭을 손보고 있었어요. 잡초를 뽑고 흙을 뒤집으면서 봄이 오면 고추랑 상추라도 심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바다에서 30년을 보낸 사람이 이제 땅을 일군다는 게 우스울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몸이 힘들지 않을 만큼만 움직이고 해지면 들어와 쉬는 것. 그게 제가 바라던 전부였어요. 그런데 아내는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몰랐어요. 마을에 내려온 직후에는 아내도 이것저것 살림 정리하느라 바빠 보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텃밭을 손보는 저를 보는 눈빛이 영 못마땅한 거예요. 이 나이에 뭘 그렇게 소박하게 살려고 하냐며 이 고생을 하고 시골까지 내려와서 그냥 늙어갈 거냐고 타박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내가 워낙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건 30년 살면서 잘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지나면 잦아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보름이 지나도 아내는 계속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뭔가를 해야 한다고, 여기서 그냥 늙어버리면 나중에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저렇게 말할 때는 이미 뭔가를 머릿속에 그려놓고 있다는 걸 오랜 세월이 가르쳐줬거든요. 그리고 그 불안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사 온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어느 날 아내가 읍내를 다녀오더니 느닷없이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양식장 매물 자료였습니다. 마을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내수면 양식장인데 주인이 건강이 나빠져서 급매로 내놓은 곳이라고 했어요. 넓이도 적당하고 시설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며 무엇보다 가격이 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보며 말하더라고요. 당신은 바다에서 30년을 살았으니 물고기 키우는 건 누구보다 잘 안다고. 이건 하늘이 준 기회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자리도 제대로 잡지 못했고 손에 쥔 돈도 넉넉하지 않은데 무슨 양식장이냐고 했어요. 바다 양식과 내수면 양식은 완전히 다른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바다에서 그물을 당기던 것과 민물에서 고기를 키우는 건 같은 물이라도 전혀 다른 세계거든요. 아내는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그냥 해보면 되지 않겠냐고, 모르면 배우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내한테 단호하게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 형편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괜히 무리하다가 지금 있는 것마저 잃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아내가 또 읍내를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어요. 뭔가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밀더라고요. 계약서였어요. 제가 반대하는 사이 아내가 이미 양식장 계약을 해버린 거였습니다. 이미 대출까지 끼워서 계약금도 치른 상태였어요. 저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계약서를 손에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머릿속으로 정리가 안 됐거든요. 분명히 안 된다고 했는데, 분명히 우리 형편에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내는 그걸 듣지 않고 혼자 계약을 해버린 거였습니다. 화가 났어요. 아니, 화라기보다는 황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는구나 싶었거든요. 따졌습니다. 왜 상의도 없이 이런 결정을 하냐고, 이 돈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고 했어요. 아내는 태연했습니다. 당신이 반대할 게 뻔해서 말을 못한 거라고. 일단 시작하면 어떻게든 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아내 눈에 저는 그냥 반대만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같이 의논할 상대가 아니라 그냥 설득해야 하는 장애물이었던 거더라고요. 결국 저는 양식장 일을 시작했습니다. 계약금이 이미 나간 이상 물릴 수도 없었고 대출을 받은 이상 이자는 어떻게든 갚아야 했거든요. 처음 양식장에 발을 들인 날 저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바다하고는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냄새도 다르고 물빛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무릎은 여전히 시큰거렸고 허리는 조금만 일해도 뻐근했습니다.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자가 나가고 있었거든요. 양식장 일은 고됐습니다. 새벽부터 물 온도를 확인하고 먹이를 주고 수질을 점검해야 했어요. 손이 항상 물에 젖어 있었고 겨울에는 그 찬물에 손을 담그는 게 고역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일할 때도 손이 트고 갈라지는 일이 많았지만 그땐 젊었으니까 버텼어요. 60이 넘은 몸으로 다시 찬물을 만지는 건 차원이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그래도 버텼어요. 달리 방법이 없었거든요. 아내는 양식장 일을 거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계약한 곳인데도 현장에 나오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운영 방식이나 판로 같은 건 자기가 알아볼 테니 당신은 양식장만 잘 돌보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 말이 처음에는 역할 분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는 읍내를 드나드는 일이 많아졌어요. 어디를 그렇게 다니냐고 물으면 이것저것 알아보러 다닌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믿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내가 설마 또 무슨 일을 벌이겠냐 싶었습니다. 그때 제가 더 주의 깊게 살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양식장 일이 너무 바빴고 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녁이면 눈을 붙이기 바빴거든요. 아내가 뭘 하고 다니는지 챙길 여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양식장 일을 시작한 지 2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 사이 몸은 조금씩 일에 적응해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새벽부터 저녁까지 양식장에 붙어 있어야 했어요. 그날도 새벽 일을 마치고 들어와 보니 아내가 외출 중이었어요. 몸을 씻고 나서 쌓인 빨랫감을 정리하다가 아내 재킷 주머니에 손이 들어갔습니다. 뭔가 딱딱한 게 손에 잡혔어요. 명함이었습니다. 꺼내 들고 보니 부동산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그 세 글자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판로를 알아보러 다닌다는 사람 주머니에서 부동산 명함이 나올 이유가 없었거든요. 안쪽 주머니도 확인해 봤습니다. 접힌 종이가 한 장 들어 있었어요. 펼치는 손이 떨렸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서였어요. 적힌 주소를 보니 우리 마을에서 차로 10분 남짓한 거리였고 계약 날짜는 불과 3주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자 이름란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었어요. 제가 본 적도 없고 도장을 찍은 적도 없는 계약서에 제 이름이 버젓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계약서를 손에 쥔 채로 한동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양식장 계약 때도 충격이었지만 그건 그래도 아내 본인이 직접 계약한 거였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명의로 계약이 이루어진 거였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처음에는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돌아온 건 한참 뒤였어요.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계약서를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던 아내가 제 표정을 보더니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테이블 위에 계약서를 확인한 아내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물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내 이름으로 어떻게 이런 계약을 했냐고요. 아내는 한참 말이 없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말해봤자 반대할 게 뻔해서 먼저 진행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말해봤자 반대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 명의를 무단으로 써서 계약을 해버렸다는 말이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나올 수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 했지만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 땅으로 뭘 하려는 거냐고 물었어요. 아내는 그제야 설명을 했습니다. 그 부지에 민박집을 제대로 짓겠다는 거였어요. 지금 있는 집은 시설이 낡아서 손님을 받기 어려우니 따로 건물을 올려서 운영하면
양식장 수산물과 연계해 수익을 2배로 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다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라고, 당신을 위해서도 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저를 위해서라는 말이 그때처럼 공허하게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계약을 물을 수 있냐고 물었어요. 아내는 계약금이 이미 나갔다고 했습니다. 얼마를 치렀냐고 했더니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어요. 그 돈은 어디서 났냐고 물었더니 아내가 잠깐 망설이더라고요. 그러고는 대출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양식장 대출에 이어 토지 대출까지 또 빚이 묶여 있었던 거였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다가 결국 마당으로 나왔어요. 찬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오히려 그게 정신을 붙들어 줬습니다. 차갑게 상황을 정리해봤어요. 양식장 대출과 토지 대출을 합치면 제 수중에 남은 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매달 나가야 하는 이자만 해도 만만치 않은데 양식장은 아직 수익이 나지 않고 있었거든요. 숫자를 머릿속으로 맞춰볼수록 숨이 막혔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부동산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계약서를 들고 해약이 가능한지 따져봤는데 이미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었어요. 계약금을 포기하면 해약이 가능하긴 했지만 그 계약금 자체가 대출로 충당된 거라 해약을 해도 빚은 그대로 남는 구조였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끌어안고 어떻게든 수습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민박 건축 허가 관련 서류도 직접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농촌 민박으로 등록하려면 맞춰야 할 기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소방시설부터 위생 기준까지 그걸 갖추는데 또 돈이 들었습니다. 건축업자도 만나봐야 했고 행정 절차도 직접 밟아야 했어요. 양식장 일을 손에서 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먹이를 주고 수질을 확인하는 일은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되거든요. 사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두 가지를 동시에 붙잡고 있자니 몸이 버텨주는 게 신기할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며칠을 뛰어다니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처음 이 마을로 내려가자고 했을 때부터 어쩌면 이미 이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고요. 양식장을 먼저 잡고 거기에 민박을 붙이고 그걸 묶어서 운영하는 것. 그 계획이 나쁜 건 아니었어요. 문제는 그 계획을 실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를 설득하거나 함께 의논하는 대신 제 모르게 제 이름으로 일을 진행해버리는 그 방식이요. 저는 아내한테 동반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사실이 빚보다 더 가슴 한쪽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와도 아내는 태연했어요. 이것저것 민박 운영 자료를 뽑아놓고 이 지역 관광 수요가 어떻고 성수기에 객실을 몇 개 운영하면 얼마가 남는다는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확신에 찬 얼굴로 숫자를 말하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저는 말없이 밥만 먹었어요. 그 자신감이 부럽다기보다 무서웠습니다. 저 사람이 다음에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거든요. 민박집 공사가 시작되면서 제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양식장으로 향하고 오전 일을 마치면 곧바로 민박집 공사 현장으로 달려가는 게 일과가 됐어요. 공사라고 해봤자 처음에는 기초 작업이었는데 인부들이 하는 걸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손이 부족하면 제가 직접 나섰어요. 시멘트를 나르고 자재를 옮기고 차비를 거들었습니다. 60이 넘은 몸으로 막노동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해야 공사비라도 조금 줄일 수 있었거든요. 이자가 매달 나가는 상황에서 공사비마저 그냥 쓸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는 현장에 잘 나오지 않았어요. 가끔 들러서 이건 이렇게 해달라, 저건 저쪽으로 옮겨달라 지시를 하고는 다시 들어갔습니다.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인부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자재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같은 건 전부 제 몫이었어요. 아내가 그린 그림을 현실로 만드는 건 늘 저였습니다. 양식장도 그랬고 민박집 공사도 그랬어요. 기획은 아내가 하고 실행은 제가 하는 구조가 언제부터인가 당연한 것처럼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억울하다기보다는 그냥 지쳤어요. 몸이 지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지쳐가고 있었거든요. 공사가 한창이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현장에서 자재를 옮기다가 허리가 삐끗하는 바람에 잠깐 쉬고 있었어요. 그때 아내가 현장에 들렀습니다. 이것저것 살펴보더니
불쑥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이 근처에 괜찮은 부지가 있는데 캠핑장을 같이 운영하면 어떻겠냐는 거였어요. 민박에 양식장에 캠핑장까지 묶으면 사계절 내내 손님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즘 캠핑이 얼마나 인기냐고, 이건 진짜 돈이 되는 사업이라고 했어요. 저는 처음에 말없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허리가 아파서가 아니라 이 상황이 너무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던 거예요. 양식장 이자도 아직 제대로 못 갚고 있고 민박집 공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거기다 캠핑장까지 하겠다는 말이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뭔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평생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그날은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고 했어요. 이번엔 절대로 안 된다고. 지금 있는 것만 해도 감당이 안 되는데 무슨 캠핑장이냐고 제발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어요. 옆에서 일하던 인부들이 흘끗 쳐다봤지만 그게 신경 쓰이지도 않았습니다. 아내는 제 기세에 눌렸는지 그날은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입을 다물고 현장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거칠어진 숨을 가다듬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독 길게 느껴졌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마음도 무거웠어요. 아내한테 고함을 질렀다는 게 후련하기보다는 씁쓸했거든요. 30년을 같이 산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화를 낸 게 처음이었는데 그 첫 번째가 이런 상황에서 나왔다는 게 서글펐습니다. 저녁을 먹고 마당에 나와 앉아 있을 때였어요.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서울의 아들이었어요. 아이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았다는 거였어요. 오래 만난 여자친구였는데 작년에 인사를 하러 한번 내려온 적이 있었거든요. 참하고 싹싹한 아이라 저도 아내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때부터 날짜만 잡으면 되겠구나 싶었는데 드디어 그 전화가 온 거였어요. 날짜가 언제냐고 물어보려는데 목이 살짝 매더라고요. 저는 잘 됐다고 했습니다. 정말 잘 됐다고, 축하한다고,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기분이 좋은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어요. 결혼식 날짜며 예식장이며 신혼집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맞장구를 치면서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이 목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전화기를 손에 쥔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바람이 불었고 하늘에는 별이 꽤 많이 떠 있었어요. 시골 하늘은 포항에서 보던 것보다 별이 더 많더라고요. 저는 그 별들을 올려다보면서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등이 거칠었어요. 바다에서 30년을 지내는 동안 굳어진 손이었는데 시골에 내려와서도 여전히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양식장 물에 불고 공사 현장에서 자재를 나르며 또 한 겹이 쌓인 거였어요. 아이가 결혼을 한다는데 저는 지금 뭘 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식에 보태줄 돈이 있어야 했는데 지금 제 처지로는 그게 쉽지 않았어요. 양식장 이자에 공사비에 매달 나가는 돈이 들어오는 돈보다 많은 상황이었거든요. 아이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잘 됐다고만 했어요. 부모로서 해줘야 할 말이 그것뿐이어야 하는 상황이 아팠지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자식 결혼 소식에 기뻐해야 하는데 기뻐할 여유조차 없는 그 마음이 어떤 건지 겪어보지 않으면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 결혼 날짜를 달력에 적어놓고 싶었는데 달력을 펼칠 기운도 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한 번 더 하늘을 봤어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곧 있으면 양식장 수온이 내려가면 먹이 조절을 다시 해야 하고 민박집 공사 마감 일정도 챙겨야 했어요. 아이 결혼 생각은 잠깐이었고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다시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그게 제 현실이었어요. 기쁜 소식도 온전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요. 방에 들어와 누웠지만 쉽게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이미 자고 있었어요. 저는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면서 오늘 아내한테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제발 그만하라고 했는데 그 말이 아내한테 가닿았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래 살아온 사람이라 압니다. 아내가 한번 마음먹으면 쉽게 돌아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오늘은 입을 다물었지만
내일은 또 다른 방식으로 그 이야기를 꺼낼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잠을 더 멀리 쫓아냈어요. 결국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눈이 감겼습니다. 3시간도 채 못 자고 일어나야 하는 새벽이었어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는데 몸은 무거웠지만 머리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양식장부터 가야 했거든요. 세수를 하면서 거울을 봤더니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나 싶었습니다. 그냥 텃밭이나 일구며 살겠다던 사람이 지금 이 꼴이 됐구나 싶었어요. 그래도 나가야 했습니다. 멈출 수 없었거든요. 이자가 기다리고 있었고 공사가 기다리고 있었으며 양식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캠핑장 이야기를 꺼냈다가 제 고함 소리에 눌려 물러섰던 아내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읍내를 드나드는 횟수가 또 늘었고 전화통화를 길게 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물어봤자 어차피 대답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냥 제 할 일만 하자 싶었어요. 양식장 일도 있고 민박집 마무리 공사도 남아 있었으며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뭘 하는지 쫓아다닐 기력이 없었어요. 그로부터 보름쯤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양식장에서 돌아와 손을 씻고 있는데 아내가 서류 봉투를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표정이 묘했습니다. 잘못을 알면서도 당당한 척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더니 한번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손을 닦으며 천천히 다가갔어요. 봉투 안에서 나온 건 법인 등기 서류였습니다. 아내가 이미 법인을 설립했다는 걸 그 순간 알았습니다. 캠핑장을 하겠다고 했다가 제가 극구 반대하는 사이 아내는 조용히 법인을 만들어버린 거였어요. 그것도 모자라 캠핑장 부지 대출까지 이미 받아놓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킬 수 없으니 같이 잘해보자는 말을 덧붙이면서요.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넘기던 손이 어느 순간 멈췄어요. 법인 이사 명단란에 낯익은 이름이 보였거든요.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분명히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았다고 밝게 웃으며 전화하던 그 아이 이름이 법인 서류 이사란에 올라가 있었어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어요. 아내는 잠깐 눈을 피하더니 설명을 했습니다. 대출 한도를 늘리려면 신용이 좋은 사람이 법인 이사로 들어가야 했는데 마침 아들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니 이름을 빌리면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따로 연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업만 잘 되면 집안이 다 살아난다고, 이름만 올려주면 된다고, 실제로 책임질 일은 없다고 설득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들은 어머니를 믿고 서류에 도장을 찍어줬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야 하는데 화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머릿속이 텅 비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믿고 도장을 찍어줬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아이는 아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머니가 잘 된다고 하는데, 이름만 올리면 된다고 하는데 설마 무슨 일이 생기겠냐 싶었을 겁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랐던 거죠. 아니, 알려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법인 이름으로 당겨 쓴 돈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아내가 말한 숫자는 5억 원이었어요. 양식장 대출에 토지 대출에 거기다 이번 법인 대출까지 더하면 우리 집안이 안고 있는 빚의 규모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한참 넘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돈의 크기가 아니었어요. 아들이 법인 이사 겸 연대보증인으로 올라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법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면 그 책임이 고스란히 아들한테도 넘어가는 구조였거든요. 이름만 빌려주면 된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이름을 빌린다는 건 책임도 함께 지는 거였는데 아내는 그걸 아들한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거였습니다. 아내한테 따지려다 그만뒀어요. 지금 아내를 몰아세운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이미 법인은 설립됐고 대출은 나갔으며 아들 이름은 서류에 올라가 있었어요. 되돌릴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저는 서류를 덮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한테 전화를 해야 하나 한참 고민했어요. 법인 서류에 이름이 올라간 게 어떤 의미인지, 연대보증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를 드는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결혼 날짜를 잡았다며 들뜬 목소리로 전화하던 아이한테 지금 이 이야기를 어떻게 꺼낸단 말인가 싶었거든요. 아버지가 막지 못해서 내 이름이 빚에 묶이게 됐다는 말을 어떤 얼굴로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한테도 아내한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방 안에 혼자 앉아서 법인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아들 이름 옆에 찍힌 도장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 도장 하나가 아이 인생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울지 생각할수록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를 믿고 찍은 도장이었을 거예요. 설마 무슨 일이야 생기겠냐 싶었을 거고 어머니 말이니까 괜찮겠지 싶었을 겁니다. 그 믿음이 덫이 됐다는 걸 아이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 모든 상황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양식장에서 시작해서 민박집으로, 민박집에서 법인으로, 그리고 이제는 아들한테까지 번지고 있었어요. 아내가 그린 그림은 점점 커졌는데 그 그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하나씩 엮여가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아들도 그랬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새벽녘에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알람이 울렸어요. 양식장 가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수를 하면서 거울 속 제 얼굴을 봤는데 눈밑이 퀭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싶었지만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양식장이 기다리고 있었고 이자 납부일이 다가오고 있었으며 아들한테 해야 할 말은 여전히 입안에서만 맴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루가 또 시작됐습니다. 법인 대출이 나간 뒤로 2달은 버텼습니다. 양식장 수입에 민박 손님들한테 받은 돈을 긁어모아 이자를 맞추는 시기였어요. 빠듯하긴 했지만 어떻게든 날짜를 넘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겨울로 접어들면서 민박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성수기라고 해봐야 여름 한철인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예약이 하나둘 취소됐어요. 양식장도 수온이 내려가면서 어류 성장이 느려졌고 출하량이 줄어드니 수입도 줄었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줄었는데 나가는 돈은 그대로였어요. 이자 납부일이 다가올 때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게 겁이 났습니다. 그때부터 닥치는 대로 일을 찾아다녔어요. 포항 죽도시장 위판장에 새벽 하영일이 있다는 걸 알고 찾아갔습니다. 새벽 3시부터 시작하는 일이었는데 배에서 내린 수산물 상자를 옮기고 분류하는 거였어요. 무거운 상자를 나르다 보면 허리가 비명을 질렀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일당을 받아야 그날 이자 일부라도 메울 수 있었거든요. 바다에서 30년을 보낸 사람이 다시 위판장에 서 있는데 그때의 저는 선장이 아니었어요. 그냥 상자를 나르는 일용직이었습니다. 그게 창피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창피함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거든요. 위판장 일을 마치면 과메기를 받아다 팔았습니다. 포항 특산물인 과메기는 겨울철 별미라 수요가 있었어요. 아는 어판장 사람한테 부탁해 도매로 받아다가 시장 귀퉁이에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리도 없어서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다녔어요. 처음 배에 올랐을 때도 이렇게 막막하진 않았는데 60을 넘긴 나이에 골목을 돌아다니며 생선을 파는 신세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팔렸어요. 하루에 많이 팔리는 날은 그나마 숨통이 트이기도 했거든요. 주말에는 산을 탔습니다. 마을 뒷산에 칡이 많다는 걸 동네 어른한테서 들었어요. 칡을 캐서 팔면 약재상에서 사간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직접 캐보니 의외로 수입이 됐어요. 문제는 칡뿌리가 얕은 데 있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단단하게 얼어붙은 겨울 땅을 곡괭이로 파들어가야 했어요. 무릎이 이미 망가진 상태에서 험한 산비탈을 오르내리는 건 고역이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땅을 파면서 이 땅이 바다보다 더 차갑다는 생각을 했어요. 바다는 아무리 추워도 파도가 치는데 겨울 땅은 그냥 굳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버티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위판장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는데 아내 얼굴이 좋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아내가 말없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채무이행 독촉 통지서였어요. 법인명의 대출 이자가 석 달째 연체됐다는 내용이었는데 수신인이 법인 대표가 아니었습니다. 연대보증인 앞으로 날아온 거였어요. 아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들고 있는 손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아들한테 연락이 갔다는 건 이미 금융권에서 연대보증인을 건드리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어요. 이자, 연체가 석 달이 넘어가면 연대보증인한테도 상환 요구가 가는 구조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렇게 빨리 현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는데 한참 뒤에야 답장이 왔어요. 나중에 전화한다는 짧은 답장이었습니다. 그 짧은 답장이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아이답지 않게 말이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늦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어요. 밝고 씩씩하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가라앉아 있었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법원에서 회사 인사과로 급여 압류 통지서가 날아들었다는 거였어요. 법인 대출 이자가 석 달째 밀리자 채권자 쪽에서 연대보증인인 아들의 월급부터 건드리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회사 인사팀이며 팀장이며 줄줄이 아들의 채무 사실을 알게 됐고 거기다 독촉 전화까지 회사로 이어지자 결국 감사팀 조사까지 받게 됐다고 했어요. 결혼을 앞두고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러 은행에 갔다가 대출이 거절됐다는 말도 했습니다. 연대보증 연체 이력이 있어서 신용 등급이 떨어졌다는 거였어요. 저는 전화를 붙들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니가 이름만 빌려주면 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요. 자기가 도장을 찍을 때 어머니가 아무 문제 없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거냐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무너졌어요. 어머니를 믿고 찍은 도장이었는데 그 믿음이 아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였습니다. 아들한테 미안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막았어야 했는데 미안하다고 잘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내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자기가 무슨 일을 만들어 놨는지 그제야 실감하는 얼굴일 거라는 거요. 다음 날부터 더 움직였습니다. 위판장 일을 마치고 과메기를 팔고 산에서 칡을 캐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아는 사람을 통해 항구 쪽 자빌도 알아봤습니다. 배 청소를 해주는 일이 있었는데 선뜻 나섰어요. 예전엔 제가 선장으로 탔던 배를 이제는 청소하는 사람으로 올라탔습니다. 그게 서럽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려 했어요. 서러움을 느끼는 순간 주저앉을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예순을 넘겨 이런 처지가 됐을 때 과연 버틸 수 있을지를요. 저는 버텼습니다. 버틸 수밖에 없었어요. 멈추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아들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이자를 갚아야 했으며 아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목소리가 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예비 처갓집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였어요. 부모 빚 문제와 아들 신용 상태를 파악하고 나서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는 말을 전해왔다고 했습니다. 파혼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그게 파혼이라는 걸 저도 알았고 아들도 알고 있었어요. 아이는 담담하게 말했는데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소리내어 우는 것보다 아무 말 없이 버티는 게 더 깊은 상처라는 걸 부모가 되고 나서 알게 됐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겨울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별도 없고 바람만 불었습니다. 아들이 결혼 날짜를 잡았다고 환하게 웃으며 전화하던 게 얼마 전 일인데 이제 그 결혼이 없어진 거였어요. 아이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믿었던 것도 도장을 찍어준 것도 다 가족을 위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이 꼴이 됐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마당에 서 있었어요. 몸이 추웠지만 방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고 거울 속 제 얼굴을 볼 자신도 없었거든요. 아버지로서 막아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자책이 찬바람보다 더 차갑게 파고들었습니다. 바다를 떠날 때는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지금 저는 60이 넘은 나이에 새벽 위판장을 뛰고 겨울산에서 칡을 캐며 아들 인생마저 망가지는 걸 지켜봐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게 억울하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한없이 무능하게 느껴졌어요. 예비 처갓집에서 결혼을 재고하겠다는 말이 나온 지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 사이 아들한테서는 연락이 뜸했어요. 하루에 한 번씩 괜찮냐고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오는 날도 있고 오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답장이 없는 날이 더 마음에 걸렸어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 아이였거든요. 힘들수록 혼자 사귀는 성격이었는데 그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더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전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감정이 다 빠져나간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파혼이 확정됐다고 했습니다. 예비 처갓집에서 최종 통보가 왔다는 거였어요. 우리 딸을 이런 상황에 보낼 수 없다는 말과 함께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오래 사귄 여자친구도 처음엔 버텨보려 했는데 결국 부모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아들은 그 말을 전하면서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사실만 말했어요. 그 담담함이 저를 더 무너지게 했습니다. 직장도 더 이상 다니기 어렵게 됐다는 말도 했어요. 법원에서 회사 인사과로 급여 압류 통지서가 날아들면서 아들이 외부법인 이사로 등재돼 있다는 사실까지 덩달아 드러난 거였습니다. 회사 취업 규칙상 겸업은 사전 승인 없이는 금지된 사항이었는데 아들은 어머니 사업체라 별일 없을 거라고만 생각했던 거였어요. 감사팀 조사가 시작됐고 겸업 금지 조항 위반의 급여 압류까지 겹치면서 사방에서 압박이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버티는 게 더 힘들겠다 싶어 결국 스스로 사직서를 냈다고 했어요. 이 상태로 버티는 게 더 힘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결혼도 직장도 한꺼번에 무너진 거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소파에 주저앉아서 손을 내려다봤어요. 거칠게 굳은 손이었습니다. 바다에서 30년 시골에 내려와서 또 이렇게 혹독하게 써온 손인데 이 손으로 정작 아들 하나 지켜주지 못한 거였어요.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나왔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흘렀습니다. 아내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내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떤 말을 할지 생각만 해도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안고 있었어요. 오후에 양식장을 다녀오고 저녁을 먹고 아내가 잠든 뒤에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겨울밤이라 공기가 날카로웠어요. 그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짐을 싸들고 내려온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어요. 미리 연락도 없었습니다. 오전에 양식장에서 돌아오는데 마당에 낯선 차가 서 있었어요. 아들 차였습니다. 차 뒤에 짐이 가득 실려 있었어요. 아들은 마당에 서서 텅 빈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짐을 내리는 걸 같이 도왔어요. 무거운 박스들을 들여나르는 동안 우리 부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서울에서 꾸려온 짐들, 직장 다니며 모은 살림들이 시골 방 한켠에 쌓였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장만해뒀을 물건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가슴이 시렸어요.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달려나왔습니다. 아들 얼굴을 보더니 말문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어머니를 보면서도 표정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눈물도 없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얼굴이었거든요. 그게 어떤 말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를 믿고 도장을 찍었던 아이가 그 믿음에 인생을 다 잃고 나서 어머니 앞에 섰는데도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그 침묵이 어떤 원망보다 더 깊이 꽂혔어요. 아내가 그날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아들이 짐을 정리하러 방에 들어가자 아내가 마당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소리 없이 울다가 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래 참은 사람이 터뜨리는 울음이었어요. 저는 옆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독일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그 울음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거든요. 그게 더 복잡했습니다. 미워해야 하는데 미워지지 않고 위로해야 하는데 위로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세 가족이 한 밥상에 앉았습니다. 오래전 기억 속에서나 있을 것 같은 장면이 이런 상황에서 펼쳐진 거였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났어요. 아들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고 아내는 눈이 부어 있었으며 저는 어디를 봐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밥상이 얼마만인지도 몰랐어요.
아들이 서울로 올라간 뒤로 몇 년 만에 같이 앉은 건데 이런 모습으로 다시 모이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저녁을 치우고 나서 아들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끄지 않은 걸 보니 잠을 자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 방문 앞을 지나치면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문을 두드릴까 하다가 그냥 지나쳤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고 잘 될 거라는 말은 거짓말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금융기관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압류 예고 통지서였어요. 양식장과 민박 부지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들어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자 연체가 쌓이면서 결국 여기까지 온 거였어요. 서류를 손에 들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양식장은 아내가 대출을 끼고 산 거지만 제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민박 부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게 제 이름으로 묶여 있었거든요. 이게 다 정리되고 나면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내한테 서류를 보여줬어요. 아내는 말없이 읽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아내가 처음으로 모르겠다고 했어요. 평생 뭔가를 도모하고 계획하던 사람이 모르겠다는 말을 하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더 무겁게 들렸어요. 확신에 차 있던 사람이 무너지는 소리가 그렇게 들리는구나 싶었거든요. 저는 그날 아들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서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었습니다. 포기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지쳐있지만 아직 버티겠다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데 뭔가 단단한 게 가슴 안에서 생기는 것 같았어요. 무너지고 싶었는데 아들이 그렇게 물어오니까 무너질 수가 없었습니다. 같이 생각해보자고 했어요. 방법이 없지는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게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 말이 필요했어요. 아들 앞에서만큼은 아직 아버지여야 했거든요. 아들이 내려온 뒤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세 식구는 각자 말없이 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았어요. 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을 쓸거나 양식장 쪽을 기웃거렸고 아내는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위판장으로 나갔어요. 세 사람이 한 지붕 아래 있었지만 각자의 무게를 각자가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았어요. 혼자 감당하던 새벽이 아니었거든요. 압류 예고 통지서가 날아온 뒤로 저는 법률 상담을 알아봤습니다. 읍내법률지원센터를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개인 회생이나 채무 조정 절차를 밟으면 압류를 일시 중단시키고 상환 계획을 새로 짤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서류도 복잡하고 시간도 걸리며 그 과정에서 신용에 흠이 남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 말 하나가 숨통을 조금 틔워줬습니다. 아들도 그 이야기를 같이 들었어요. 법률 상담을 다녀온 날 저녁 세 식구가 밥상 앞에 앉아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이 연대보증 문제는 법인 채무 조정이 완료되면 연동해서 해소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처음으로 표정이 조금 풀렸어요. 완전히 막힌 길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였거든요. 아내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는 척하면서 눈만 내리깔고 있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려고 방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어요. 불을 끄려는데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였어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렇게 작고 낮은 목소리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아내를 처음 봤거든요. 저는 불을 끄지 않은 채로 잠깐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을 이었어요. 잘 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이왕 내려온 거 뭔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게 가족을 위한 거라고 믿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당신 생각을 하지 않았고 아들 생각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름만 빌려주면 된다고 아들을 설득할 때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것 같다고 했어요. 그 말이 나오는데 오래 걸렸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내가 자기 잘못을 입 밖에 내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한참 있다가 불을 껐습니다. 어두워진 방 안에서 자리에 누웠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화가 안 난다면 거짓말이었어요. 지금도 억울한 마음이 없다면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방식이 틀렸던 거지. 잘 살고 싶었다는 마음 자체는 거짓이 아니었으니까요. 잘못된 방식으로 간 것과 처음부터 나쁜 뜻을 품은 것은 다른 거라는 걸 오래 같이 산 사람이라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일어나서 세수를 하려는데 부엌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아내가 일어나 있었습니다. 위판장 가기 전에 뭐라도 먹고 가라며 밥을 차리고 있었어요. 평소에 새벽 일 나갈 때는 혼자 나갔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나오려는데 아내가 따라 나오더라고요.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위판장 일손이 필요하면 자기도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방문이 열리더니 아들도 나왔어요. 아무 말 없이 점퍼를 걸치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같이 간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온 거였어요. 세 식구가 새벽 어스름 속에서 나란히 차에 올랐습니다. 포항 위판장은 그 시각에도 분주했어요. 새벽 냉기가 온몸을 파고드는 시간인데 배에서 내린 수산물 상자들이 쌓이고 있었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하역 일을 시작했어요. 무거운 상자를 옮기는데 옆에서 아들이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과메기 손질하는 쪽으로 갔어요. 아는 상인이 있어서 일손을 보탤 수 있었거든요.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는 곳에서 아내가 손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느리지 않았어요. 젊을 때 시장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어서인지 익숙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상자를 나르다가 잠깐 숨을 고르는데 아들이 옆에 와서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란히 서서 잠깐 바다를 봤습니다. 위판장 끝쪽으로 바다가 보였거든요. 아직 어두운 하늘 아래 바다가 낮게 출렁이고 있었어요.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들이 먼저 다시 상자를 집어들었어요. 저도 따라서 들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이 새벽을 같이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말보다 많은 걸 담고 있었거든요. 한참 일을 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이 났습니다. 아내가 어디선가 따뜻한 국물을 사들고 왔어요. 컵에 담긴 어묵 국물이었는데 추운 새벽에 그게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셋이 나란히 서서 국물을 마셨어요. 아무 말이 없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어색하지 않은 침묵이었어요. 아내가 아들 손을 잠깐 잡았습니다. 아들은 뿌리치지 않았어요. 잠깐 그대로 있다가 아내가 손을 놓았습니다. 그게 다였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눈을 돌렸어요. 뭔가 뭉클한 게 올라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60이 넘은 남자가 위판장에서 눈물을 보이는 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이 말했어요. 일단 채무 조정 절차부터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자기도 방법을 알아보겠다고, 지금 당장은 직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고 했어요. 바다 일이라면 자기도 배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어떻게 들렸냐고요? 그냥 고맙지도 않았어요. 미안했습니다. 아이가 이 나이에 이런 말을 해야 한다는 게 아버지로서 얼마나 부끄럽고 미안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셋이 밥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끓인 된장국이었어요. 된장국 하나였는데 맛이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맛있었던 건지 셋이 같이 먹어서 맛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맛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저는 이 상황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빚은 그대로였고 압류 예고는 살아있었으며 아들 신용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제보다는 숨이 덜 막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바다에서 30년을 살면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파도는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서야 합니다. 뱃머리를 파도 쪽으로 돌려야 살아남거든요. 등을 보이면 뒤집힙니다. 지금 우리 집안이 딱 그 상황이었어요. 등을 보이고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뱃머리를 돌려야 했어요. 그 뱃머리를 이제 셋이서 잡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설거지를 했어요. 아내가 옆에서 행주를 건넸습니다. 저는 마당에 나와 하늘을 봤어요. 낮 하늘이 맑았습니다. 새벽에 그렇게 차던 바람이 낮이 되니 조금 누그러졌어요. 다 잘 될 거라는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제게 있는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 새벽을 셋이 버텼다는 건 사실이었어요. 내일 새벽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